풍선 그리면 재생된 겁니까 이게? 공동체 정신의 훼손! 특별한 설계가 내년부터 나올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집값이 더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도 시끄럽길래 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떻게 될 거다 뭐 이렇게 정확하게 뭐 어떤 인사이트를 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손품을 좀 팔았습니다. 찾아보니까 이상합니다. 뭐가 좀 이상해요. 네, 왜 이상한지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내정자 이렇게 생기신 분이시고요. 도시환경연구소라고 아세요? 빈곤, 주거, 복지 막 이런 쪽 하는 사람. 그 최은영 소장이 막 여러 군데 토론 나와가지고 그 임대차 3법이 잘 될 거다 막 이런 얘기했던 그 기관 아시죠? 그 연구소 소장 출신이고요. 굉장히 엘리트입니다. 서울대 학사, 석사, 박사를 다 하셨어요. 굉장히 똑똑한 분이시죠. 결정적인 은인을 만나게 됩니다. 누굴 만날까요, 여러분? 박원순입니다. 박원순 밑에서 딸랑딸랑 한 거지. 딸랑딸랑 한 자리 딱 꿰고 딸랑딸랑 하다가 또 은인을 만나서 뭐 순서는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김수현 수석이 또 왼쪽에 있고 오른쪽엔 박원순, 왼쪽엔 김수현 수석. 뭐 이 정도면 뭐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는 고 박원순 시장 재임 기간이 2014년부터 17년까지 꽉 채웠네요.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지냈고요.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LH 사장으로 일하고 있다. 휴먼시아 대빵 이거죠. 휴먼시아. 변내정자는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 같은 정책을 더 강력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주택 정책보다 문재인 정부 주택 정책이 더 낫다고 답하기도 했다. 그래서 몇 등 정도 되냐? 이번 문재인 정부가 가장 낫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이 상중하 평점 중 중상 이상은 된다고 진단도 했고요. 전부 다 모든 걸 다 시장에다가 맡겨야 된다? 이건 아니죠. 근데 어느 정도 선이라는 게 있죠. 그걸 어떤 프레임으로 바라보느냐 이거에 따라서도 조금 달라질 것 같긴 한데 저는 좀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규제나 뭐 이런 것들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이걸 적절히 풀어주는 쪽 시장에 좀 조금 더 자율성을 주고 풀어주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싸게 공급됐는가를 공개해야 된다. 분양가를 공개해야 된다 이거죠. 신혼부부들의 관심사라고 해야 될까요? 3기 신도시 추진 방향. 고층 아파트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기존 신도시들과 달리 가급적 5, 6층의 저층 아파트들로 3기 신도시를 만드는 특화 신도시가 그것이다. 저층. 네, 저층. 집값이 계속 급등할 때 계획한 1, 2기와 달리 3기 신도시는 여유가 있다. 지금 여유가 있다고요? 3기 신도시가요? 지금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새로운 건축 모형과 도시계획을 결합해 토지 이용에 반영하고 슈퍼블록 같은 대규모 단지의 한계를 넘어설 것이다. 새로운 건축 모형. 그 새로운 건축 모형은 이렇게 나옵니다. 고층 아파트 중심이 아니라 저층 고밀화하고 스마트 시티 등 특화 도시를 만들겠다는 제안이 나온다. 거듭 강조했다고요. 거듭 강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층인데 고밀하면 뭐죠 이게? 저층인데 그럼 위로는 못 가. 그럼 저층이야. 그럼 고밀화를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더라고. 고층으로 해야 고밀화라는 게 좀 가능하지 않나? 양계장 아닌가? 양계장? 이렇게 옆으로 짜부시키는 거 아닌가? 위로 늘리는 거야 뭐 이걸 줄이진 않겠지만은 이상하지 않아요? 좀 약간 저는 여기서 물음표가 딱 들더라고요. 저층 고밀화가 어떻게 하는 거지? 이제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것도 되게 재밌습니다. 1기,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에 대해서는 3기 신도시가 부족한 인프라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에?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야 이게? 1기,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에 대해서는 뭐 설명을 좀 해줘야 되는데 3기 신도시 가서 놀아라 뭐 이런 건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해가 좀 잘 안 되더라고요. 내가 멍청해서 그런가? 단순히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아닌 3터, 1터, 쉼터, 꿈터 등 국민의 삶 전체를 혁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변할 것이다. 저 여기서도 질문. 3터, 1터, 쉼터, 꿈터 정부가 다 공급해주는 게 맞나요? 사는 곳, 일하는 거, 쉬는 거. 더 재밌는 건 꿈터는 뭡니까? 꿈터? 꿈터가 뭐야? 꿈터가 도대체. 직장도 주고 사는 곳도 주고 쉬는 것도 주고 꿈터는 뭐야? 꿈터. 뭐냐고 이게 도대체. 국토부 장관이 2018년 서울 집값을 끌어올린 요인으로는 심리적 요소가 제일 큰 것 같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도 이미 여러 차례 판례를 통해 토지 공개념은 우리 사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가치관이라는 점을 천명했다. 그래서 이 토지 공개념하고 개발이익 환수, 불로소득 환수에 대한 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신 분이시더라고요. 토지의 절대적 소유권 관념과 토지 소유 중시 제도는 토지와 주택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의 사유화를 폭넓게 허용함으로써 자산 격차가 소득의 격차로 고착되어 가고 있다. 불로소득을 인정하면 안 된다 주의예요. 더 센 놈이에요 이분은. 전에 있던 분은 그냥 잘 몰라. 그냥 읽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선수라서 더 골 때려. 이쪽으로 완전히 김수현, 박원순 트레이닝 받았다니까요. 네, 이제 전문적인 지식은 구만수 박사님께 여쭤보세요. 이쪽 전문가이시니까 완전 전문가예요. 도시계획하고 토지 전문가시잖아요. 학문적인 거나 약간 전문적인 거는 구만수 박사님께 좀 해설을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이분의 스탠스만
스탠스만 알아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대략 짐작은 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 공공성과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 공유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심장이 벌렁벌렁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들은 주택 투기 억제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유동성이 주택시장으로 몰려드는 것을 억제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그렇죠. 아무래도 유동성은 확 늘어났죠. 코로나를 예측하지는 못했을 테니까. 결국 주택가격이 상승된 이후 9.13 대책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인상과 다주택자의 주택구매 억제 정책이 발표되자 주택 수요가 다소 진정되었다. 잠깐 그랬죠. 잠깐 심리가 꺾인 적, 거래량이 줄어가지고 9.13 때 어리둥절하고 막 관망하자 막 이런 그 분위기가 좀 있었죠. 그거 아시죠? 그때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다시 심리가 회복하면서 이제 또 다시 갔죠. 잠깐 그랬습니다. 잠깐. 앞으로 주택의 구입과 투자는 다른 투자에 비해 다소 불편하고 부담이 되도록 관리해야 된다. 주택 공급 정책은 만병통치약인가? 막 제목부터가 신나네. 제목 딱 듣는 순간 딱 숨이 막히시죠? 여러분, 이 사람의 학벌 이런 게 중요해요. 이 제목만 딱 보면 막 숨이 막 딱 막히죠. 투기 수요 원인론은 정부의 강력한 개입을 전제로 하는 데 비해 주택 공급 부족 원인론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론과 맥을 같이 하고 있어서 대조적이다. 이렇게 흘러왔다. 이제 그런 요약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주택 정책에서 가장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주택 공급 부족론이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기꾼이 올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공급이 부족하다. 공급 부족론에 가까운 쪽. 저는 약간 그쪽이거든요. 양쪽이 이제 대립하면서 왔죠. 주택가격 폭등기에는 주택 공급 부족론이 더욱 힘을 얻어 신도시 건설을 포함한 대규모 택지 개발과 주택 공급 계획이 발표된다. 반면 주택가격 하락기에는 경기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대규모 주택 건설 정책이 채택된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참여정부 때 대규모 택지 개발 계획이 발표되었으며, 그렇죠. 미국 서브프라임 위기로 인한 부동산 가격 하락이 본격화된 이명박 정부 때 보금자리 주택지구 개발을 추진했다. 상승했을 때나 침체됐을 때나 똑같이 했다. 공급이 확대되더라도 비싼 가격으로 공급되거나 공급된 주택이 주택 보유자의 투기적 수요를 충족하는 데 활용된다면 주택 공급 확대가 주택 가격 안정으로 이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를 하면 주택 공급이 늘어날 수도 있지만 규제 완화 조치가 발표되는 순간 재정비 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택 가격이 급등할 수가 있다.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던 이유는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착각이 여전히 주택시장 참여자에게 뿌리 깊이 내재되어 있는 탓이 크다. 다만 주택 공급 물량이 많더라도 주택 공급의 내용이 수요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이 못 되면 공급 효과가 발휘되지 못할 수 있다. 다주택자들한테 주로 돌아간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있는 애가 더 갖고 간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많은 집들은 어디로 갔나 지금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논리를 이제 펴는 겁니다. 개발이익 환수와 저렴주택 공급. 저렴주택 되게 말이 귀엽지 않습니까? 저렴주택. 보통 저가주택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긴 저렴주택이라고 쓰네요. 토지개발에서 주택 분양 각 단계별로 발생하는 차익은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택지 공급 가격과 실제 조성 원가의 차익으로 택지 조성 사업 시행자에게 귀속되는 차익. 분양 가격과 건설 원가의 차익. 건설사가 갖고 가는 거죠, 이거. 건설사가. 시행자에게 귀속되는 차익.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매매 가격과 분양 가격 간의 차이, 당첨된 사람들이 갖고 가는 차익이죠. 이 중 택지 조성 사업 시행자에게 귀속되는 차익은 개발 부담금 부과의 대상이 되지만 나머지 차익은 체계적으로 환수되지 못하고 있다. 쎄합니다. 분양 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를 통한 택지 조성 사업자와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차익을 없애고 조성 원가를 반영해서 주택 분양 가격을 결정하면 주택 매매 가격보다 과도하게 저렴한 수준이 된다. 아니 근데 그 개발한 사람들에게 이익을 보장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땅을 개발한 사람들의 그 개발 이익이 줄어들면 개발하려고 할까요? 건설사들이 들어가려고 할까요? 환수하려고 하면? 최근 2-3년간 수도권이나 서울에서 주택 공급 물량이 과거에 비해 더 많았던 만큼 주택 공급 부족 때문에 주택 가격이 상승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공급 부족 때문에 주택 가격이 상승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진 것은 주택 공급의 내용의 정교한 분석과 대응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주택을 공급하기만 하면 시장의 수급 원리에 따라 주택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리라는 것은 일종의 환상이다. 주택 공급 확대는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만병통치약이 아니며 주택 가격을 위해 특별한 설계가 필요하다. 여러분 이제 특별한 설계가 내년부터 나올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이명박 정부 때 수도권 지역에서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한 이후 주택 가격이 안정되었다는 것을 주택 공급의 효과로 제시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보금자리 주택이 주택 가격 안정에 기여한 것은 공급 물량 자체보다는 강남 지역이나 인접 지역에서 시세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주택 공급을 한 것이 더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보아야 한다. 싸긴 쌌어요 그때. 주택 공급 확대 자체가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충분한 물량의 주택을 실수요자에게 맞춤형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점이
분명하다. 싼 가격에 많이 양계장을 공급을 해야 집값이 잡힌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층 고밀도 개발한다 그랬습니다.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충분한 물량의 주택을 실수요자에게 맞춤형으로 해야 된다. 제목이 다 살벌해요, 이분은. 자, 세계화는 필연적으로 승자 독식의 사회, 위너 테이크스 올, 계층 간의 격차 확대, 산업 부문 간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지역 간 격차 확대를 초래하고 있다. 경쟁에서 탈락한 하위 부문과 하위 계층, 하위 지역에서는 경쟁의 탈락 원인을 세계 경제체제의 변화나 취약한 국내 산업 구조보다는 무능한 진보 정당과 진보적인 정책의 탓으로 돌리게 된다. 이들은 그 대안으로 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라는 슬로건으로 포장된 보수주의와 신자유주의 정당을 선택하게 된다. 그 결과 이른바 8대2의 사회, 99대1의 사회의 고착화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 간 격차의 확대, 계층 간 격차의 확대, 부문 간 격차의 확대는 가시화될 것이다. 특히 취약계층은 공공부문의 축소, 복지 지출의 감소를 통해 취약계층의 더 큰 고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딱 감 오죠? 감 옵니다. 딱 편가르기를 누가 더 많이 했는데, 누가 1대 99를 지금 누가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물론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뭐 전 정권, 전 정권, 뭐 전 정치는 잘 모르고 잘했다 못했다 이거는 다 있죠. 공간은 다 있어. 다 좋다 이거야. 근데 이건 아니잖아. 99대 1은 지금 누가 만들고 있는데 지금. 자, 부동산의 상품화의 확대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 공동체 정신의 훼손, 노동윤리의 감소 등의 문제점을 낳게 된다. 주식은 됩니까? 주식은? 주식 가격의 상승은 공동체 정신의 훼손. 집에서 MTS만 하니까, HTS만 건드리니까. 주식으로 돈 버는 거는 노동윤리의 감소가 아닙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식으로 돈 버는 게, 코인으로 돈 버는 게, 부동산으로 돈 버는 게 공동체 정신의 훼손이 된대요. 여러분, 부동산을 사고 팔면 공동체 정신이 훼손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뭐 그런 박탈감은 좀 있죠. 막 너무 막 올라가 버리니까 10억이 막 갑자기 올라가 버리면 정과장보다 갭 투자했던 이대리가 더 소득이 더 많이 올라가지면 상대적 박탈감은 좀 있지. 그런데 공동체 정신의 훼손, 이건 좀 오바잖아.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벌면 공동체 정신의 훼손입니까 이게? 아파트 막 지으면 독립성 확보해주고, 그래서 1층 뻥 뚫어 놓은 거 아니야. 임대주택 택배 아무나 가져갈 수 있게끔 하고, 누가 출입하는지 다 볼 수 있게 해놓고, 당첨 포기하고 입주 포기하고, 본인이 그렇지, 본인이 했구나. 참 그렇게 해놔갖고 공실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렇게 해서 공동체 정신이 복구가 되냐고. 담벼락 허문다고 자꾸 엉뚱한 소리만 하는 거지. 현재의 부동산 가격은 비싸다,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는 게 부동산 정책의 목표로 설정하여야 한다. 부동산의 단기간 폭락은 사회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장기적인 연착륙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 반토막을 만들어야 된다. 통화량은 생각 안 하는 거죠. 인플레이션 생각 안 하는 거죠. 반토막을 만들어야 된다. 주택정책의 기본 방향은 1가구 1주택의 실현으로 설정하고, 주택의 공급, 세제, 금융에 동일하게 이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공공택지에서 건설하는 주택은 반드시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3기 신도시는 다 이쪽으로 거의 가겠다라는 거죠. 입지 좋은데 그 역세권은 다 공공이라는 거죠. 공공임대, 공공분양 이쪽으로 가겠다는 거죠. 기존 주택 보유자가 신규 분양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매도하도록 의무화하여야 된다. 이제 1가구 1주택 이제 1가구 1주택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대박이죠? 소득 계층별 차등화된 주거복지 지원 프로그램. 이게 중요하니까 이제 여기다 이제 열거를 해놨겠죠. 자, 최극빈층, 임대료 지불 능력 취약계층은 매입 임대주택, 국민임대, 공공임대, 주거급여 지원 2에서 4분위는 여기도 취약이죠. 국민임대, 공공임대, 토지임대부 분양, 지분공유제 임대, 장기점세 임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5분, 6분위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다 여기까지 다 임대. 뭐 조건이 붙어. 뭔가 힘들어 살려면 뭐가 조건이 붙고, 공공 뭐 임대 막 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7분위 이상, 자기 얘기하는 거지. 자기는 지금 방배동에 살잖아. 지금 시장 기능에 일임한다, 민간 분양주택, 모기지 이론 등 금융지원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포인트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1대 99를 누가 만드는 건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임대료 상승률 제한과 임차권의 보장제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미 다 논문에 나와 있던 얘기를 지금 요새 인터뷰 기자간담회에서 막 떠드는 거죠. 임대료 상승률 제한, 계약기간 규정이 있으나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임차인에게 특별한 문제가 있다는 입증이 없는 경우 재계약 우선권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률도 연 5% 규정을 준수하도록 의무하여야 한다. 요새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죠. 다 실행하고 있는 거죠. 하나씩. 더 나아가고 있는 게 2+2+2 얘기하고 있고, 아니다, 3+3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 거죠. 월세 지급이나 전세금 대출이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왜? 전세를 싹 없앴거든 지금. 그러니까 월세도 지금 올라가는 판이니 소득공제를 해야 된다 이거죠. 이미 다 써 있었네, 여기 텍스트에. 어쩜 좋아. 저는 지금도 집값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상태로 장기간 정체되어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 상태에서 집값이 올라버리면 서민 저소득층 세입자는 못 버팁니다. 진짜 오르면 어떻게 하려고 저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때가 서울 바닥이었죠.
13년도. 통화량 왜 생각 안 하냐고. 재개발, 재건축 시세 차익 회수해야 된다. 9월 달에 서울 주택 공급 부족하지 않다. 임대차 입법 시행 어쩔 수 없다. 아까 말씀드렸죠. 왼쪽엔 박원순 시장이 있었고 오른쪽엔 김수현 실장이 있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입니다. 하이브리드. 시세 차익을 공공이 회수하는 이익 공유형 주택이 필요하다.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싼 아파트를 분양받은 청약 당첨자가 시세 차익을 갖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세 차익이 없어도 이사 걱정 없이 내 집에 살면서 집값이 대출 이자만큼만 오르면 좋겠다는 수요를 위한 주택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으로 나뉘는 국내 주택 공급 유형이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 시세 차익을 먹을 수 있는 일반 주택을 살까? 아니면 시세 차익 100% 환수할 수 있는 집에 들어가려고 할까? 어디에 갈까요? 제가 신혼부부라면 어디 갈까요? 시세 차익 환수하는 데는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아무리 급해도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재화가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투자와 매수 가치가 있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나이키 신발이라든지 뭐 오메가 시계라든지 뭐 샤넬 백이라든지 뭔가 투자 가치가 있는 거, 물론 이제 사용 가치도 있긴 하지만 투자 가치도 이렇게 좀 고가년 제품들에는 분명히 생각을 한단 말이죠. 중고가를 분명히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감가가 있는 자동차를 산다고 해도 중고차를 살 때 팔았을 때 감가가 덜 되는 차를 고려도 하긴 하잖아요. 사실 뭐 마음속으로는 형광색 같은 차도 사고 싶지만 중고 감가 이런 걸 생각을 해서 그냥 일반적인 뭐 흰색, 검은색, 회색 뭐 이런 거를 보통 사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게 다 고민이 들어가 있는 선택 아니겠습니까? 그 기안 84처럼 그 겨자색 차 사기 쉽지 않거든요. 사실 불로소득의 환수와 토지 공개념이라는 논문에서는 토지 소유권 보장을 전제로 한 보유세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 토지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유재산권 개념을 보완해. 보완이 뭐겠어요? 보완이. 그 개념을 바꾸겠다는 거죠. 이용 중심의 토지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전환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소유권 보장을 전제로 한 보유세 강화를 추진해야 된다. 장기적으로는 이용권만 보유를 해야 된다. 티도 안 나는 도시재생 때문에 재개발 안 된다고? 골목길 주민들의 분통. 도시재생 사업지 공공재개발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네, 여기 보이세요? 도시재생이 끝난 겁니다, 여러분. 아, 예쁘다. 색칠했으니까 예쁘다. 공공재개발 제외. 도시재생 사업은 당장 수술로 살려야 하는 사람을 건강해 보이도록 얼굴 화장만 곱게 시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우리는 처음부터 수술을 원했다. 이건 투자자가 한 게 아니고요. 주민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풍선 그리면 재생된 겁니까 이게? 벽화 그리면? 계단에 풍선 그리면 끝난 거예요 이게? 옆에 파이프 이런 거 봐봐요. 심각하죠? 주거 환경이 개선됐습니까 이게? 재생이 됐습니까? 그쵸? 부동산님, 부동산 가격 폭등 이게 다 온라인 커뮤니티 때문이다. 적폐 채널 화이팅. 강영훈 대표 화이팅. 아니 이게 뭐냐고 이게 풍선이 지금 이게 끝이래요 이게. 그럼 공공재개발도 안 돼. 그럼 뭐냐고 이게 도대체. 어떡하라고. 서울시로부터 창신동이 불가다한 통보를 받았다. 재개발 얘기는 제가 강영훈 대표님 모시고 한번 하겠습니다. 보세요. 누구를 위한 도시재생인가? 도시재생 아웃, 재개발 오케이. 옥탑방 가서 선풍기 틀고 앉아가지고 한 달간 살았잖아. 그리고 계단에다가 색칠 풍선 그리고 끝. 이게 뭐냐고. 이걸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후보자도 이 도시재생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전면 철거 재개발은 아니라 이거지. 재건축 안 풀어준다잖아요. 재건축 재개발. 시세 차익 나니까 안 된다. 이게 안 풀린다니까요 이게 지금. 집값 상승, 부동산 커뮤니티 때문이다. 투기 때문에 폭등한 거다. 누군가 불안 심리를 형성했다. 온라인 사이트 강좌, 동호회. 아, 부동산 강의가 집값을 올렸군요. 그렇군요.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라이트하우스. 조사를 하십시오. 유튜버들 다. 같이 다 조사를 받읍시다. 라이트하우스, 후랭이TV 다 조사 받읍시다. 똑같이. 다 깝시다. 세무조사하고 다 똑같이 합시다. 변 내정자는 김 장관보다 더할 사람이다. 자, 18년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상승한 원인을 부동산 커뮤니티에 돌린 것으로 5일 나타났다. 부동산 스터디가 집값을 올렸군요. 부동산 거래를 촉진하고 부동산 가격을 띄우는 거대한 네트워크랍니다. 또 집값을 잡기 위해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종의 환상이다. 더 워딩을 세게 했었군요. 논문 쓸 때보다. 주택담보대출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대출을 많이 해줬다 이거죠. 양도소득세는 거래세가 아니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종 감면 조항을 정비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를 더 걷어야 된다.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죠. 최근에는 수십만 명의 회원을 거느린 온라인 사이트. 이거 강영훈 대표님 탓이라고 막 돌리는 것 같은데. 야, 미친놈들. 각종 강좌나 동호회 등이 활동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를 촉진하고 부동산 가격을 띄우는 거대한 네트워크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야, 다 온라인 클래스 다 폐쇄해. 클래스 101 야, 다 폐쇄시켜. 온라인 모바일 뭐 인터넷 서비스 다 막어. 이제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야, 부동산 강의 금지 뭐 이런 거. 다 문 닫자. 같이 똑같이 문 닫아보자. 어떻게 되나. 야, 그럼 청약 강의도 하지 마. 다 하지 마. 청약도 하지 말고. 청약 경쟁률 부추기는 거 청약 강의잖아. 청약도 하지 마. 부동산 책 리뷰도 하지 마. 그래서 사기꾼 저격도 못해. 그럼 나는 이제 다 하지 마. 다 하지 말자니까 똑같이. 어떻게 되나? 투기 수요 원인론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 그렇습니까? 지금 지방장은 누가 사고 있는 거죠? 지금 지방장? 누가 그렇게 올립니까? 투기꾼들이 그거 그렇게 다 올릴 수 있습니까? 투기꾼들 비중이 그렇게 높습니까? 아니죠. 실소유자가 따라 붙어주니까 지금 그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이걸 다 올립니까?
항상 그러니까 그냥 공부가 중요하다니까. 이 클래스를 닫으면 안 돼요, 사이트를. 후보자님, 클래스를 열어서 상승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스마트 머니가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일진, 이진 들어가고 마지막에 실수요자들이 고민을 할까 말까 하다가 영끌하고 하게 하는 게 이제 올해 초부터 있었던 게 실수요자 장이었잖아요. 공부를 해야 알지. 저도 공부를 하고 알았잖아요. 인터뷰를 열심히 하고 하니까 알잖아요. 실수요자가 따라붙으니까 가격이 그렇게 올라가는 거지 나중에는. 아, 그리고 이제 판을 깨는 임대차 3법 같은 거 막 이상한 개뻘짓 710 막 617 이런 거 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불안하니까 실수요자들이. 아이씨 이거 아닌 것 같다. 개뻘짓 24번 개뻘짓 하는 동안 뭐가 달라진 게 없네? 왜 이걸 모르냐고.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급등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두 정부 모두 부동산에 대해 규제 완화 이후 주택가격이 상승할 시점에 출범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주택가격 안정 정책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었다. 참여정부 때 주로 부동산을 움직인 주체들이 중개업자나 복부인 수준이었다면 중개업자들이 가격을 올렸었군요. 참여정부 때. 신기합니다. 중개하는 사람들이 왜 어떻게 올리는 거죠? 자, 최근에는 수십만 명의 회원을 거느린 온라인 사이트나 각종 강좌, 동호회 등이 활동하고 있다. 카페 뭐 다 없애. 단독방 다 없애. 다 없애. 부동산 가격을 띄우는 거대한 네트워크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어디 있습니까? 좀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막 가격을 올려갖고 내놓으면 막 사요? 그렇게? 아니죠. 받쳐줘야 사는 거죠, 매수자가. 폭락론자 여러분, 집값은 반토막이 되어야 된다고 내정자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집값은 거품입니다. 장기적으로 반값을 만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지 마십시오. 반토막이 돼야 된다라고 지금 당위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현상들에 대한 것보다는 투기꾼, 커뮤니티가 잘못을 했고, 참여정부 때는 중개사가 잘못을 했고,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해줘서 그렇고, 그럼 다 막자. 담보대출 막아보자. 어떻게 되나. 그럼 이제 더 벌어지겠죠. 1대 99, 0.1대 99.9가 되겠지. 급하게 후임자료 투입을 했죠. 또 뭐 경질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청와대에서는 또 왜 경질이 아니야? 경질이지. 어떻게 그게 경질이 아닙니까? 경질이지. 잘린 거지. 지지율 떨어지니까 바로 손절하더만. 30% 딱 내려오니까 바로 손절하더만.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현미 누나 끝까지 갈 줄 알았는데 순장조 될 뻔했는데 지금 부들부들 하고 있는 거지. 동네 수준이 낮아졌네 하는데 지역구 지금 다시 가야 되잖아. 지금 막 부들부들 하는 거지 지금. 현장감 있는 주거 정책으로 서민 주거 안정과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국민적 염원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한다. 국토 균형 발전이 국민적 영원입니까? 주택 정책 기조 변화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바뀌기보다는 현실성 있는 체감형 정책을 기대한다. 무섭지 않으세요? 체감을 할 수 있게 만든 데잖아요, 지금. 블라인드에서는 익명을 올렸죠. 이 사람이 국토부 장관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본인이 사장이면서 진주 본사 안 내려오려고 온갖 핑계 대해서라도 한 주 내내 서울에서 버팀. 그쵸, 혁신도시에 있죠. 자, 인사하는 인맥, 뭐 이거는 모르겠죠. 뭐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뭐 인사가 거의 고위직은 다 그래요. 거의 다 인맥으로 가요. 공공기관은 다 거의 대부분 보통 그렇죠. 내 사람, 나를 이끌어준 사람의 라인, 나를 밀어주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 좀 땡기는 편이긴 하죠. 위로 올라갈수록 그런 거 있긴 하죠. 아무래도 내 말 잘 듣고 나랑 술 잘 먹고 같은 부서에서 조금이라도 더 오래 일했던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조금 더 끌어주고 평정 하나라도 더 잘 주고 뭐 이런 건 있습니다. 사실 KPI가 뭔 소용이요. 인맥 하나, 술 한잔 하나에 다 박살 나는데. 팩트를 기반으로 한 보고서는 불편하다고 태클 걸고 내용 숨기라 지시하기 다반사. 뭐 이것도 그 안에 있는 내부 사정이라 뭐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직원들 하는 말 절대로 안 들음. 나 회사 다니면서 이만큼 최악인 윗선 못 봤는데 국토부 장관으로 더 올라갔어. 정말 신기한 나라야. 우리는 쾌재를 불렀다. 드디어 변이 가는구나. 우리는 동시에 환한 웃음을 지었다. 국토부 형들아, 앞으로 많이 힘들 거다. 그래도 우리 괴롭히지 마라. 우리가 못 도와준다. 아마 그럴 시간도 없이 막 몰아칠 것이다.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다. 아마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정책화하라고 시킬 거다. 그거 다 해야 된다. 야, 톡방 없애. 야, 부동산 강의 없애. 얼마 전 누가 회사 재무 상황 발표했는데 저거 다 거짓말이라며 그랬던 사람이다. 부채가 많은 거 이제 막 재무 상황 얘기했더니 야, 그래! 이러는 거지. 야, 실무자가 발표하는데 기관장 앞에서 발표하는데 거짓말 한다고요? 와, 대박이네. 이제 우리보다 더 큰 곳간을 가진 곳에 갔으니 대환장 파티가 열릴 것이다. 친구들에게 용역도 몰아줘야 하고 취직도 시켜줘야 하는데 그런 일 우리한테 들고 오지 마라. 우리도 당할 만큼 당했다. 야, 어떤 스탠스인지 이제 좀 대략 아시겠죠? 주택 공급은 만병통치약인가. 13글자로 모든 게 다 해결이 딱 되잖아요. 이 사람이 누군지. 뭐 고민할 여지가 없어. 그냥 하이브리드라니까. 하이브리드. 박원순 플러스 김수현. 누가 그러던데 비가 가니까 폭우가 온다고 막 누가 그러던데 바보가 지나가니까 또라이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엊그저께도 얘기를 했지만은
떨어질 이유를 계속 저는 못 찾고 있거든요, 지금. 아직은. 계속 찾긴 할 건데, 계속 모니터링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잘 안 보입니다. 도시재생에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도시재생.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서 벽화를 그리거나, 주민 커뮤니티 시설을 만드는 등 보여주기식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주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된다. 집에서 비가 질질 새는데, 계단에다가 풍선 그림 뭐 하냐는 거죠. 주민들끼리 같이, 와, 모여가지고 손바닥으로 페인팅 찍으면 뭐 하냐고. 그게 도시재생이냐고. 색칠할 때가 아니라는 거지. 심각한 문제점을 해결해 줄 생각을 하지 않고 벽에다가 막 나비 그리고 손바닥 찍고 하면 그게 와 이건 줄 알고 막 그게 주민 화합입니까? 도시 재생은 주민 화합에 역점을 두고 시간적 여유를 들여 주민이 공감하는 도시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쾌적한 정주 환경이지. 정주 환경. 쾌적한 통행 환경이 아니고 지나다니다가 보는 환경을 페인트 칠해서 이쁘게 하라는 게 아니고 정주 여건 개선을 하라는 겁니다. 정주 여건 개선. 비 새고 갈라지고 곰팡이 나고 벌레 나오고 쥐 지나다니고 이런 걸 개선을 해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국간이 있는 곳에 인심이 난다고. 내가 살 곳이 지금 여유가 있고 내가 삶이 퍽퍽하지가 않아야 반상회도 주최하고 화합도 하고 그러는 거지. 내가 지금 삶이 죽겠는데 내가 지금 삶이 퍽퍽한데 하루벌 하루 먹고 사는데 화합이 되냐고. 담벼락 부시고 1층 칸막이 없애고 그러면 화합이 되는 거예요? 옆집이 언제 들어오고 언제 나가는지 알면 그게 화합이에요? 소리만 시끄럽지? 띠리리릭 이 번호표 소리 들잖아. 띠리리릭 소리 들잖아. 이거 바보가 나올 수도 있다니까 진짜. 구간이 명간이라고. 바보가 낫다 차라리. 그냥 허수아비가 낫지. 이거는 뭐 완전히 그냥. 그래서 결론은 뭐 썸네일하고 똑같습니다. 예, 바보가 떠나고 또라이가 온다. 큰일 났다.